인해 2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다시 열립니다. 대입 준비가 급한 고3은 13일에 첫 등교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학년은 20일부터 나눠서 등교를 시작합니다. 박사방 조주빈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넘겨준 공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었습니다. 병무청은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태는 달랐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지난 9일 동안 지진이 56번이나 발생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진이 없던 지역이라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현직 간부가 자료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퇴직연구원에게 가져간 자료를 파기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조직적인 은퇴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의 등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우선 대입 준비가 바쁜 고3 학생들이 다음 주 수요일인 13일부터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또 다른 학년들은 그 일주일 뒤인 20일부터 차례대로 학교에 가게 됩니다. 특수학교는 20일 이후 자율적으로 등교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먼저 한지연 기자가 오늘 정부 발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황금 연휴가 끝난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수요일 13일에 고3 학생들이 먼저 등교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만큼 진로 진학 상담과 수시 모집을 위한 1학기 생활기록부 작성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어서 황금 연휴 2주 뒤인 20일에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27일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는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모두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학생의 안전, 일상, 학업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원활한 소규모 학교는 13일 이후,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20일 이후 등교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지, 오전, 오후반을 운영할지 등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공부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서 좀 부모로서 답답했는데 등교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매뉴얼대로 학교에서도 잘 대처할지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수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이번 달 20일부터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건 일단 6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계속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고3을 제외하고 유치원 개원 시점을 20일로 한 건 예상 밖의 결정이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3에서 5세 유치원생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20일 개학 대상에 포함한 건 유치원의 경우 원격 수업 자체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원격 수업을 할 경우 학부모와의 도움에 따른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맞벌이 등 긴급 돌봄 사유로 아동 4명 중 1명꼴로 이미 등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원격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효과적이고 초등 긴급 돌봄 참여자 대다수가 이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인 점을 고려해서 하지만 이번 개학 일정에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 아이들이 더 어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접촉 빈도가 더 높은 그런 가능성을. 민간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육 대상의 57%가 이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유치원에 다녀야 할 3에서 5세 유아 55만 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사실은 워낙 급감에 따른 갱단이 금년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폐원 상태, 준폐원, 또 폐원을 검토하는 이런 원 숫자가 예년보다 지금 훨씬 많죠.
정부는 초중 고교와 유치원 개학 상황을 지켜본 뒤 6월 이후에나 어린이집의 개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정부는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게 코로나19가 끝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방역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또 밥은 조금 떨어져서 먹도록 했고 또 환자가 나오는 학교는 다시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방역 대책은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먼저 등교 계약을 하더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는 물론 후각마비나 메스꺼움, 설사 증상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마스크는 오직 식사 시간에만 벗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마다 학년, 학급별 배식 시간을 나눠 지그재그 형태 등으로 자리를 떨어져 앉은 상태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고 식탁에는 침방울을 차단하도록 가림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의심 환자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당초 유증상자가 나타나면 집에서 쉬게 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예정이었지만 지침을 바꿔 곧바로 선별진료소나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이나 교직원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일 경우 무조건 14일간 등교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하나라도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빠르게 진료한 후에 진단 검사를 받는 것으로 이 부분은 이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과의 조언에 따른 조치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등교는 중지되고 모든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해왔지만 학교에선 이런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격리 조치하는 겁니다. 학교의 경우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를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고요. 또 교육부는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출석 상황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교육 분야 취재하는 송인호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등교 시점을 놓고 교육부 당국이 좀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이은혜 총리가 오늘 4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 임박해서 자료를 낼 정도로 상당히 그 개학 일정이 유동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모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까지 사실상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 정도는 확산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 이것이 방역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도 한몫했는데요. 네. 교육부의 설문조사를 보시면 생활 방역 전환 후에서 1주에서 2주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67.7%, 한 달 이상 경과 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은 23%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학년 계약을 보면 고3, 중3 학생을 우선 등교시켜야 된다는데 찬성한 학부모가 무려 85%나 됐죠. 교원들도 76.9%가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 황금 연휴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입시 준비가 급한 고3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등교 날짜를 보면 원격 수업할 때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먼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먼저 가고 또 유치원생도 다른 학년들보다 먼저 간단 말이에요. 특별한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결정은 좀 예상 밖의 결정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교육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하는 뭐 엄마 계약이다, 부모 계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자녀의 원격 수업을 봐주기 위해서 휴직이라든지 직장을 관두는 경우까지 꽤 생겼습니다. 있었죠. 취약계층, 맞벌이라든지 조성가정, 한부모 가정 등 이 보호자가 옆에서 도와주기 힘들면 사실상 이런 그 수업의 어려움이 컸거든요. 이은혜 장관이 말한 대로 저학년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점과 함께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인호 기자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오늘 우선 취약계층 280만 가구 대부분에 현금이 지원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신청하는 거고 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오늘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태호 기자입니다. 딸과 단둘이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4살 김모 씨는
매달 생계급여 89만 7천 원을 받아 생활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식료품이 평소보다 금세 떨어졌는데 오늘 받은 지원금 60만 원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진짜 음식이 재료 진짜 많이 들어갔고 덕분에 재료를 많이 사갖고 쓰고 있어요, 넉넉하게. 정부는 오늘 하루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280만 가구 중 90%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오늘부터 온라인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문의했고 전화 문의도 쇄도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문의가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모르시고 빨리 돈을 줘라. 네, 빨리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오는 11일부터는 공적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오부지에 따라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주민센터와 은행 등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처럼 쓸지 지역 상품권 형태로 받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을 사칭해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문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5월 6일 모레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만약에 몸이 아프면 사흘이나 나흘 동안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눈치 봐야 하는 직장인들로선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공공 분야에서부터 이걸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 늘었습니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로 국내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모레부터는 일상생활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본격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프면 사나흘 집에 머물기란 제1수칙에 대해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국의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넘는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수칙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적인 보상 문제, 또 부가적인 그 제도 개선 등이 아울러 논의돼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당장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 공공 분야에서부터 이 원칙을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을 통해 임금의 50에서 70%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게는 8천억 정도, 크게는 1조 7천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다만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먼저라고 밝혀 상병수당 도입 추진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만 지난주부터 어린이날이 내일까지 쭉 쉬는 사람들이 많아서 휴일처럼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사람들이 모처럼 밖에 나가 지갑을 열면서 백화점 매출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아울렛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명품 매장 앞엔 마스크를 쓴 쇼핑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만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집 답답해가지고 이제 회사 연차 써서 이제 밖에 이제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장난감 매장은 어린이날 선물을 사려는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어린이날 맞이해서 이제 할머니가 아이들 옷 사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나왔어요. 밥도 같이 먹고 날씨가 좋네요. 시내 백화점들도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매장 곳곳엔 이렇게 상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팻말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황금 연휴 특수를 노리고 앞다퉈 할인 행사에 나선 겁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참아온 소비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이른바 보상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오늘 나온 김에 조금 쇼핑 좀 하고 들어가려고 여태까지 이제 사지 못했던 것 좀 사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금 연휴 기간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8.8%에서 최대 13.3%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 등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한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는 그 가전 가구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이후에 소비 심리가 많이 신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짝 특수로 그칠 수 있는 데다 코로나로 온라인 시장의 덩치가 커진 만큼 오프라인 유통 채널 매출 회복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잘못된 건강 이상설을 주장해온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이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북 정도 신뢰도에 크게 흠집이 난 두 당선인을 북한 관련 상임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은 오늘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태 당선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지성호 당선인도 공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태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지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99% 사망했다는 단정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건재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사실이 지난 2일 공개됐는데도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김부겸 의원 등은 북한에 대한 1급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 같은 상임위에서 두 당선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에서조차 변명을 거듭하면 야당의 신뢰가 추락한다는 공개적인 질타가 나왔습니다. 99% 사망 확신 이런 발언은 좀 자신감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으로 북한의 본질에 대해 알리겠다던 두 북한 출신 당선인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경솔한 발언으로 정보력의 한계만 드러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며칠 동안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지진이 이어지더니 어젯밤에는 규모 3.1을 기록했고 오늘은 그보다는 약했지만 하루 사이에 1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최근 9일 동안 56번 땅이 움직인 건데 해남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뒤 40년 넘게 지진이 없던 곳이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7분 전남 해남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고 전남의 최대 진도는 3이었습니다. 진도 3은 정지한 차량이 흔들리고 건물 위층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내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무엇이 웃구나니 우르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규모가 작아 피해는 없었지만 소규모 지진이 며칠째 계속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몇 년 전 보령 앞바다와 백령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때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2017년 바다를 농경지로 바꾼 간척 사업과 주변 채석장 발파 작업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지표면에서 진행된 만큼 연관성이 적습니다. 굉장히 깊은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표면에서의 활동이 그 지하 20km까지 영향을 줬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다는 건 단층이 존재한다는 얘기지만 그동안 지진도 없고 바다였던 만큼 어떤 단층인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지진이 모두 지름 1km 안에서 발생한 만큼 단층이 짧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단층이 짧으면 큰 지진이 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주 포항 지진보다 강한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1436 2월에 규모 4. 같은 해 5월에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상청은 원인 모를 지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의 단층과 지진을 분석하기 위해 지진계 4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 2명이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빼내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 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구청과 법원, 주민센터, 각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들을 만나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법원 소속인 사회복무요원 A씨.
개인정보가 담긴 공소장이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가져다주고 판결문에 나온 재판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지워 전산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번지 기록, 주민등록, 이제 이름, 전화번호, 직업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니까 맘만 먹으면 거주 중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 행적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넘겨받은 직원 아이디로 법원 내부 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 하시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단 한 번도 없었죠. 옆에 실무관님이 자리 있긴 한데 그건 본인 자리에서 본인 일을 하시는 거니까. 다른 법원에서 온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여보, 그때 공익이잖아요. 내가 좀 그때 하이든 지식이라는 데 달았는데. 수도권의 한 구청. 사회복무요원이 본 적도 없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감독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은 구청에서 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저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감독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전혀 다른 기관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이거든요. 영남권의 한 대학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가 후배가 이제 절대 가봤는데 이거를 중세다니까 그냥 어사로 다 나오는 거지. 우리 어렵다. 네가 당연히 그걸 네가 봐야 되지. 봐야 네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컴퓨터엔 학생들의 주민번호와 연락처가 가득합니다. 업무 받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업무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업무는 변한 게 없어요. 박사방 사건 이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하고 복사 같은 간단한 업무만 관리자의 감독하에 할 수 있게 했지만 발표 따로 현장 따로였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병무청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이런 상황이 확인될까요?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힌 뒤 수도권의 한 구청이 작성한 실태조사 문건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관련한 구두교육을 했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 사회복무요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지금도 많게는 하루 200여 명의 차량 등록 업무를 하고 있고 차주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정보 서약서를 출근 첫나갈 때만 적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드는 게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바로 아래 한 7분 정도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랑 아이디 이런 같은 게 다 적혀 있어요. 취재진에게 제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더 이상 개인정보를 다루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너는 유출 안 할 것 아니냐, 하던 일 그대로 계속해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민원을 넣는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선 사회복무요원 신고로 병무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공무원은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한다는 말 하지 말고 저기 책 앞에 서 있어라, 너희 책 정리하는 업무만 한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부장님께서 직접. 조사가 끝나자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업무 하던 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업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짜고 하는 듯한 실태조사, 상황 모면에 급급한 기관과 공무원들. 이번 조사의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박사방 사건 이전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관련 판결문을 살펴봐도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2017년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은 아버지 부탁을 받고 7명의 주민등록 초본을 빼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기 범행에 사용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접속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사회복무요원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고 시감사에서도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조치만 받았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없을 때 임의로 발급한 거란 말이에요. 인증서를 주고 네가 알아서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2016년 서울 한 주민센터 요원도 돈을 받기로 하고 20명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넘긴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판결문엔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공무원 계정을 사회복무요원이 알고 있었다는 건데 해당 공무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 관리자들의 법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적 규정도 좀 촘촘하게 입법이 되지 않고 징계 수준도 높지 않았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유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주빈을 도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긴 공무원 7명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당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도 못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4년 5월 6일 당시 18살이던 최말자 할머니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고 가해자의 혀가 1.5cm가량 잘렸습니다. 피해자였지만 최 할머니는 상해 피의자로 몰렸고 수사기관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시시를 비웃으면서 남자를 그래 불구를 만들어놨으면 네가 책임져야 될 거다. 저 결혼하자 하면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법원도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 주택에 들릴 수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최 할머니는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6개월간 옥살이도 했습니다. 가해자였던 노모 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빠진 채 특수주거 침입 등이 적용돼 할머니보다 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진술한 거는 하나도 없고 내한테 억압수사행 그걸 그대로 판결이 난 걸로 내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참고 지내다 최 할머니는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상처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밝혀야 벌을 받는다는 거. 밝혀서 행복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최 할머니는 사건이 일어난 지 꼭 56년 만인 모레 당시 재판을 했던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코로나 긴급 사태를 이번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사태 처음 발령하고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감염자가 예상만큼 줄지 않으면서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모레까지로 설정됐던 일본 전역의 코로나 긴급 사태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자체, 16일부터는 일본 전체로 확대된 사상 초유의 긴급 사태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더 지속되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각 지역 감염자가 여전히 예상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긴급 사태를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100人を超える方々が退院など回復しておられますが、さらに新規感染者を減ら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그러면서 열흘 뒤에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긴급사태 연장의 효과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외출 자제와 휴업으로 경제가 잔뜩 얼어붙은 상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고 의료시설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자체 판단으로 31일 이전이라도 긴급사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습니다. 또 국민의 이른바 코로나 피로를 고려해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하는 공원과 도서관, 박물관 등 일부 공공시설은 조만간 업무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감염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검사 부족에 대해서는 검사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기존 발언을 반복하는 데 그쳐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최근 복귀한 존슨 영국 총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의료진이 사망 발표까지 준비를 했었고 영국 내각은 비상 계획을 짰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관저에서 나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존슨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긴박했던 투병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이번 하루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진 존슨 총리에 대해 의사들은 인공호흡을 위한 기관 내 삽관을 검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발적인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위중했다는 뜻입니다. 영국 내각은 총리 사망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짰고 의료진도 총리 사망 발표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called Nick, who took some crucial decisions a few days ago, for which I will be grateful for the rest of my life.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최근 얻은 늦둥이 아들에게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존슨 총리는 투병 경험을 통해 코로나19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며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은 지났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오늘도 3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28,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이탈리아와 차이가 300명에도 못 미쳐 조만간 이를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끼리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신 분 많을 겁니다. 또 반면에 좀 익숙하지 않다, 또 갈등이 늘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 세상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달라진 가족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됐던 지난 3월, 온 가족이 모여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게임할 때 뭐 대화도 친구들보다 많고 그래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과 그만큼의 빈자리는 가족이 채웠습니다. 평소에 지나쳤던 가족의 의미를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가족이 다시 새삼 되게 소중하구나.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 이런 삶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거를 못하고 살까? 그 변화 저는 분명히 생기리라고 봐요. 이제부터는 그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찾아낼 것 같고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이혼이 급증했는가 하면 우리는 가정폭력 상담이 늘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늘 자신의 옆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만을 원하는 준비 없이 서둘러 좁혀진 거리가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그날 하루가 돌아가요. 그 셋은 아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모르는 거야. 아, 저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저만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제 짜증과 화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엄마 왜 이만한 일로 화를 내세요? 라고.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막상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코로나 이후 세상, 가족의 소중함을 배운 만큼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너무 잘하려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내버려두는 여유와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족 간에 사실은 역할이 있고 그런 어떤 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시간 동안만큼은 각자 개인의 공간을 좀 만들고 인정해주는. SBS 최재영입니다. 네, 이번엔 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간 혐의를 받는 퇴직 연구원에게 연구소의 현직 간부가 전화를 걸어서 그 자료들을 파기하라고 말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경찰은 그 해당 간부를 불러 개인적 판단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퇴직한 A씨는 서울 한 대학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료 68만 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군과 국정원이 A씨 혐의를 확인한 이후인 지난 1월 말
ADD 현직 간부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져간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직 간부 B씨를 오늘 두 번째로 불러 자료를 파기하라고 전화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판단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 즉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엔 군과 경찰에 신고하고 혐의자에겐 자료 파기가 아닌 반납을 요구해야 합니다. 확인 취재를 위한 SBS 전화와 문자에 B씨는 응하지 않고 있고 ADD는 조직적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확인해봐야 되는데 소장님이 절대 그렇게 지시하실 일도 없고요.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수사 지시에 따라 대전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이어 오늘부터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추가 투입해 A씨 외에 유출 혐의자 22명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료를 반출하는 데 사용한 외장 하드도 확보해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투입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퇴직한 뒤 아랍에미리트 모 대학으로 떠난 연구원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갔는지 해외 유출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업체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38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참사 엿새째,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가족들이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희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된 만큼 대책협의회를 꾸려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발생 원인, 진상규명을 정식으로 요청하며 안전군 지침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도록 정부의 강력히. 유가족들은 공사 현장에 사실상 안전대책이 없었다며 업체를 성토했습니다. 사고가 난 창고엔 대피 유도 등이 없었고 시댁에서 우리 계단 나간 비상등 들고 등 있죠. 녹색 띠 등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빠른 대피를 유도할 경보기도 없었다고 유족들은 전했습니다. 지상 2층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모 씨 부인이 화재 직후 남편과 마지막 나눈 통화에도 화재 경보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숨도 못 쉬어가면서 안 되겠다 이러는데 경보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불타는 막 이런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일부 유족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보낸 조화를 집어던지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피 유도 등이나 경보기 같은 임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사 건우 현장 사무소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남은 복직자들이 11년 만에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이 길어지면서 쌍용차의 앞길은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35명의 쌍용차 복직자들이 평택 공장 앞에 섰습니다. 올해 1월로 예정됐던 복직이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다시 미뤄진 지 넉 달, 해고된 지 10년 11개월 만입니다. 참아왔던, 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복직하겠다고 다짐했던 김득중 지부장. 77일간의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지부장도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11년이 지났고 함께 살자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유효하고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3년간 4천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은 2,300억 원의 자금 지원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 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쌍용차 사태가 남긴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쉬운 해고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해고 이후 노동자와 가족 30명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사회 안전망이 얼마만큼 노동자들을 절망하게 만드는지 해고를 경험하거나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지나간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잠재적인 미래일 수도 있다는. 복직자들은 2달간의 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과 관련해 며칠 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이 코스트 코로나의 과제 아닌가. 네, 여당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발언이 잇따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사각지대 계층이 일자리 위기를 가장 먼저 받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겁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띄우기에 김영범 기재부 차관이 바로 호응했습니다. SNS에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때라고 썼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고용 안정망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용 안전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부 지원금과 달리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도 고용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나 노동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의무 가입시키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을 것이고 국가 채무 부담 능력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재원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등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고용보험이란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작된 거란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걸 증명할 결정적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 거라며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증거가 뭐냐는 앵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를 화재에 비유하며 중국이 불을 꺼보려다가 걷잡을 수 없게 됐고 결국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tried to cover it. It's really like trying to put out a fire. They couldn't put out the fire. They knew they had a problem. I think they were embarrassed by the problem. 바이러스가 유출된 이유로는 연구소의 실수에 무게를 뒀지만 중국의 진상조사 비협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hey made a horrible mistake and they didn't want to admit it. We wanted to go in. They didn't want us there. Even World Health wanted to go in. 폼페이오 장관도 우한 연구소가 바이러스를 유출한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증거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합의는 코로나 이전의 일이라며 무역 보복 카드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미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의 코로나 징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인도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린 한국인 어린이가 귀국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일본 정부의 특별기를 통해 출국해 내일 인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는지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 인도 델리 공항에서 오늘 밤 10시 반쯤 출발하는 도쿄행 일본 특별기에 우리 교민 3명이 탑승할 계획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5살 A양과 어머니, 언니 등 한국인 가족입니다. 새벽 4시부터 계속 수혈을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현재는 장시간 비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A양은 최근 고열과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목요일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A양 가족은 한국행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5일부터 인도의 항공편 운항은 끊겼고 교민 전세기는 열흘쯤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교민들은 A양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렸고 현지 한일 대사관이 협력 방법을 찾은 겁니다. 3명이 꼭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더니만은 그럼 3명을 다 받겠다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특별기를 띄울 때마다 서로 그 좌석이 있는지 거기에 태워서 보낼 수 있는지 이렇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밤 일단 도쿄로 간 뒤 내일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우리 전세기에 일본인 40여 명을 함께 태운 적이 있어서 일종의 품앗이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일 공조로 귀국 전세기 편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어도 나라 밖에선 한일 협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